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소개받은 정지훈입니다.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제가 한 40분 정도 시간을 받았는데, 지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은, 이 관련된 그 강연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거 관련된 거 손댄 지가 좀 시간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웹 서비스라는 책 아십니까?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네, 소프 WSDL UDDI 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개된 책은 2000년에 제가 쓴 책이거든요. 이게 15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만화에서 이제 보면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거 있죠. 너 프로젝트 할 때 내가 2사람 더 붙여주면 얼마나 걸릴 것 같냐? 네. 그러면 트레이닝 하는데 한 달,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복잡성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는데 한 달,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또 갈등을 일으킬 거니까 이 사람들 드라마를 좀 해결하는데 한 달.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그림들이죠. 그래서 이 만화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일 잘 담아낸 게, 아마 소프트웨어 공학한 사람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스티컬 멤버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조와 관련된 부분들처럼 투입 관련된 것들을 많이 늘린다고 해가지고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사실은 당시만 초창기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 워터폴이라 그러죠. 우리가 항상 어떻게 리퀘어먼트를 캡처를 해서 거기서 디자인을 하고 구현을 하고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메인테넌스를 하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수많은 방법론 하는 사람들이 한 방법 한다고 참 많이 싸웠습니다. 엄청 싸우기도 했고, 철학 논쟁으로도 되게 많이 번지고 뭐 이러던 시절이 있었죠. 당시에 이제 제가 많이 했었던 거는 요 종류입니다. 제가 OMG라고 해서 오브젝트 매니지먼트 그룹에서 코바라고 하죠. 당시 이제 운영 체제하고 소프트웨어 랭귀지를 전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ORB와 관련된 아키텍처, 이 관련된 표준화 작업을 진행을 같이 하면서, 당시에 로코주니어라는 회사, 여기 아마 그쪽 회사던 분들 저하고 아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옛날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UP 같은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같은 거 나오고 내셔널 로즈 같은 거 써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좀 다소 그 당시에 접근했던 프로젝트가 프레임워크 같은 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이런 그 아키텍처를 이렇게 개념을 따로 분리를 하고 구현 부분을 따로 분리를 하는 접근 방법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빨리빨리 퍼지거나 그러지를 못했죠. 그리고 특히나 분산 환경에 대응을 하면서 이제 디콤 같은 디스트리뷰티브 컴이라든지 또는 이런 ORB 구조가 확산이 되면서 생각보다 구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그 도입이나 어려운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론자들이 생각했던 대로 일은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뒤이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서는 구현과 관련된 부분들의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해가지고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소아라 그러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가 나오면서, 이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같은 회사들이 뛰어들어서 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서비스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구조로 모든 것들을 정의를 하고 훨씬 더 라이트하게 접근해 보자. 이건 사실은 그 아까 전에 코바 같은 코바나 디콤 같은 걸 했었던 거하고 소아하고의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코바나 디콤 같은 것들이 작동됐을 때에는
컴퓨터에 작동되는 운영체제라든지 컴퓨터 언어 자체가 상당히 헤비했던 시절이고, 그것들 간의 호환성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걸 얹어가지고 연결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가 성공을 하려면 심리스하게 서비스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아키텍처적으로 되게 쉽게 설명을 하지만 그 백그라운드에서 보자면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환경이 과거보다 훨씬 그 시간 딜레이가 별로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가 만약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한 소프트웨어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있었던 그런 그 백그라운드라든지 그 뒤에 있었던 인프라 환경의 변화가 이런 변화를 어느 정도 추동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이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아키텍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기 시작을 했죠. 그냥 단순하게 코딩을 하느냐, 아니면 전체를 바라보고 이걸 조망을 하고 그려내고 뭐 이런 쪽을 끄집어내느냐, 이렇게 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게, 당시에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인터페이스로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아키텍처를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뛰어들어가지고 쉽게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를 갖다가 이제 디폴트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에자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당시 이제 XP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통해 가지고 제일 많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거 처음에 문화적 충격이 굉장히 컸죠. 페어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워터폴은 컨셉션을 하고 이니시에이션을 하고 분석하고 디자인하고 컨스트럭션하고 테스팅, 디플로이먼트가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에자일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동시 진행이 되면서 테스트 기반으로 바로바로 이터레이션을 돌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또 만화 하나 잠깐 하나 더 볼게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게 문화하고 좀 관계된 얘기인데, CTO들은 이제 이런 그림을 원하는 거죠. 뒤에 이제 봐주는 사람이 좀 저기 이상해, 저기 익셉션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별로 그런 관련된 것들을 하기보다는 생각만큼 그렇게 잘 협업해서 안 하더라, 이제 지금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러고 앉았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서 실제로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논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역시 역사는 변화 발전을 하면서 시간과 함께 잘 적응이 되나 봐요. 그렇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오픈소스라고 했었던 것도 당시에 이제 시장과 성장 모델의 철학적 논쟁까지 벌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워킹하는 모델이냐? 이게 과연 리눅스와 같은 오픈소스 모델이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거냐?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싸웠습니다만, 지금은 소프트웨어의 거의 90%가 오픈소스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있고 문화가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받아들이는데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리미팅 팩터라고 하죠. 이 버틀넥이 되는 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별로 꽃피울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분야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뭐 여기 있는 책들만 하더라도 벌써 거의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해도 탑10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어떤 텍스트라든지 뭐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는 뭐 조망만 할 뿐 하나하나는 여기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이제 다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커졌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되려 이렇게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가 의학하고도 비슷한데요. 의학이 제가 전공을 의학을 했으니까 의사 자격증만 있거든요. 의사 자격증만 있는데 의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는요 다 그냥 질병을 보고 사람도 보고 이제 철학자에 가깝게 접근을 했죠.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내과예요. 제일 역사가 깊어요. 내과 계열이 약 먹고 뭐 이런 거. 그럼 외과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아세요? 바버샵이라 그러죠. 이발사들, 칼 다루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에서 한 400년 전에 사람들 배를 갈라서 이렇게 해부 같은 걸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외과가 나눠졌어요. 그래도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의사들이 내과를 하거나 외과를 하거나 뭐 대충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내과는 예를 들어서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순환기내과, 뭐 신장내과 등등 이렇게 막 나눠지기 시작을 했고, 외과가 일반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뭐 쭉 나눠졌죠. 그러더니 그게 전문의라는 해역적으로 갔죠. 요즘 정형외과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형외과가 나는 어깨만 해, 나는 손만 해, 수부외과, 척추외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나눠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너 저기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친구가 정형외과 의사예요. 지금 나 머리 아픈데 무슨 약을 먹으면 좀 되겠냐? 그러면 난 정형외과라서 몰라. 이렇게 나와요, 진짜. 그럼 이게 맞는 접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들이 굉장히 좋은 듯 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의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환자의 질병을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발전하고 다이버시피케이션 되는 건 좋지만 그 본질적인 퀘스천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가치적인 제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요즘에는 거의 오픈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오픈이라고 하는 대명제 철학 아래에 오픈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투명하게, 트랜스퍼런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파티시페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델, 그 다음에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액세시빌리티, 트랜스퍼런시, 파티시페이션, 액세시빌리티라고 하는 세 가지 프로세스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죠. 만약에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들로 제공되는 것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방향의 틀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가버넌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슈가 던져지게 되겠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뭐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 또는 스탠다드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서로 다른 접근 방법에 의해서 그래듈레이션이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덩어리도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가버넌스 모델에 있어서는 아주 퍼블릭하게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들 거의 뭐 난상으로 해도 좋으니 그와 관련된 것들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약간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되기는 하지만 컨스티튜션하게 약간 조금 그 뭔가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믹스업 모델에 따라서 결국에는 모든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연결이 되지 않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방법론을 하면서 저는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만의 영역이 아니고 사실은 최근에 거의 스타트업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린 메소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에자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에자일인데 그 부분이 경영과 접목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확장이 되고
그 도메인에 맞도록 변형이 일어나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착이 되기 시작을 했죠. 흔히 스타트업하고 큰 컴퍼니 사이에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크게 다르게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스타트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마켓이 뭔지 몰라요. 언노운 마켓이에요. 시장 자료 달라는 거가 제일 웃기는 질문이죠. 왜? 이건 우리가 처음 하는 종류이기 때문에 마켓이 사이즈가 얼마 되는지 우리도 잘 몰라요. 이렇게 답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가 뭘 만드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언노운 프로덕트 언노운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처음 들어갔으니까 이 뒤에 컴피티션이 일어날 때 컴피티션에 대한 컴피티티브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언노운 컴피티티브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커다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있죠. 노운 마켓. 예, 그 사이즈가 얼마고 얼마 매출되고 있고 어떻게 팔아먹고 있고 이게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제품이 당장 있죠.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뭐 워드 프로세스다 그럼 당장 그 제품들이 있고 뭘 어떻게 만들어지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컴피티티브한 다이나믹스도 무슨 제품이 무슨 강점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디퍼러션 포인트가 다 보이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언노운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죠. 리스크가 굉장히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안트레프러너십은 결국에는 디스커버리 프로세스 메서도로지 메이킹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그래서 언노운이 됐던 거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비용을 덜 들이고 노운으로 바꿔나가는 과정. 네, 이런 것들을 소위 얘기하는 스타트업 방법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원칙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언티픽 메소드를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과학적 방법론이 뭐죠?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ask question이죠. 예,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죠. 가설을 세워서 익스페리먼트를 하고 여기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만약에 내 가정이 오르면 리저트를 리포트를 하고 틀렸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try again 해서 다시 한번 도는 이게 소위 얘기하는 과학적 방법론의 그 실질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항상 방법론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PhD 코믹스, 소위 박사학위 따는 사람들 코믹스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사이언티픽 메소드는 원래는 내추럴 피노미나를 보고 가설을 갖다 만든 다음에 테스트해서 굉장히 실험을 열심히 테스트해서 잘못됐으면 가설을 수정을 하고 다시 실험을 해서 티어리를 우리가 만들어낸 그 결과의 밸리데이션 값에 의해 가지고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에이전시 매니저가 그 펀딩한 돈 준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론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티어리가 맞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비용의 실험인지를 디자인을 해요. 그 다음에 퍼블리시 페이퍼를 하죠. 페이퍼를 퍼블리시를 해서 이거를 티어리를 하이포테시스라는 이름으로 사이언티픽 메소드를 흉내낸 것처럼 만든 다음에 이 티어리가 모든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게 굉장히 우스운 어떻게 보면 좀 시니컬한 그런 접근 방법이지만 전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는 방법론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엔지니어링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린스타트업 방법론 같은 걸 얘기할 때 피봇이라는 표현을 해서 합니다. 피봇이 되는 거에는 틀렸다고 생각됐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하고 뭘까요? 첫 번째, 가정이 틀렸거나 처음부터 내가 세운 가설이 잘못된 거야. 이게 1번이고 2번은 뭘까요? 내가 실험을 잘못했거나
가설은 원래 맞는데, 가설은 내게 맞는데, 아니면 실험을 잘못했거나 내가 만든 프로덕트나 내가 만든 게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보통은 failed experiment가 있으면은 이 내 가설이 틀렸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만든 건지 이 두 개를 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잘못 만든 것 같으면은 그럼 새로 한 번 더 만들어보고 또 다른 거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네 생각 자체가 원래 틀렸었어 라고 하는 거.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소사이어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렸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실험 과정이 좀 이상하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찾아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앙티어프너십, 기업가 정신은 Search and Learning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새롭게 배워나가는 프로세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시장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런 거를 커스터머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 역시 이제 린 스타트업이나 이쪽에서 제일 유명한 스티브 블랑크가 브랜드 쿠퍼하고 같이 만들어낸 이제 다이어그램인데요. 지금은 과거하고 다르게 커스터머 디스커버리라는 표현을 써요. 고객을 발견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발견하느냐, 문제에 대한 솔루션 피트가 맞는 사람들, 그걸 찾는 사람들이 커스터머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진짜 커스터머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MVP라고 해서 미니멈 밸류어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펀델 이렇게 깔때기를 들이대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필터링이 되는지를 잘 봐서 거기에서 진정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탈 마켓을 보지 않고 어베일러블 마켓에서 진짜 타겟 마켓으로 줄여두는 어떤 그런 펀드를 적용해서 커스터머 디스커버를 하고, 이들에게 프로덕트 메이크 마켓핏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 모델도 적용해보고 세일즈 앤 마케팅 로드맵과 함께 과연 그 사람들이 진정한 고객들이었나, 이거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피봇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된 다음에는 커스터머 크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스케일업을 해줘야 되니까 스케일업과 관련된 플랜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컴퍼니 빌딩을 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소위 얘기하는 최근에 경영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이거는 노운 마켓 접근이 아니라 언노운 마켓에 대한 새로운 퍼스트 무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프로치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의 사고가 소프트웨어에 너무 매몰돼서는 이런 큰 그림을 보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에자일로 시작했던 소프트웨어의 라이프 사이클이 사실은 마케팅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을 만들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하드웨어에서 지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다양한 어프로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거에 대한 공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역시 스타트업이나 경영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문화와 관련된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채택을 하게 만들 거냐, 어떻게 어독션하게 만들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스타트업 경영이나 이 린 스타트업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로저스의 5 팩터를 얘기 많이 해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그거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채용을 하느냐, 이런 건데, 첫 번째는 relative advantage. 확실히 이 이노베이션이 과거 제너레이션에 비해서 확실히 낫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이게 제일 쉽죠. 제일 쉽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어덥션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저항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컴패터빌리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이노베이션의 그 컴패터빌리티 수준이 그 각 개개인의 삶에 동화가 돼 있어가지고
크게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정이 되는 종류의 것들은 생각보다 되게 쉽게 받아들이죠. 네, 이게 두 번째 compatibility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complexity 또는 simplicity. 이건 UX 같은 데서 특히 많이 접근하는 방법인데 좀 다른 종류의 것이긴 한데 이 이노베이션이 새로운 거이긴 하지만 심플해서 복잡하거나 사용하는 게 어렵지 않아. 이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죠. 예를 들자면 애플의 멀티터치 같은 경우에 줌인 줌아웃에 대한 컨텍스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쉽고 누구나 터치해서 움직이는 것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이었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접근이라 할지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어돔션이 됩니다. 네 번째는 트라이어빌리티인데 얼마나 쉽게 접목을 해가지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가. 굉장히 이노베이션을 쉽게 실험해 볼 수가 있고 그 실험장을 통해 가지고 이노베이션을 내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어돔션하기 쉽다는 거죠.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와 관련된 걸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이마트에서 시작했던 시식코너죠. 이게 사실은 나중에 코스코 같은 데에도 다 들어가게 돼서 미국에도 지금 일반화가 됐는데 아무리 맛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광고를 하면 뭐합니까? 가가지고 한 입 먹어봤더니 이거 대박 맛있네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먹은 그거보다 결국 사는 비용에 대한 이득이 훨씬 크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일종의 트라이빌리티에 해당하는 이슈인데 얼마나 쉽게 그것들을 접목해서 써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 디자인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지만 observability죠. 열심히 이노베이션을 남들한테 보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그것들을 측정하고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확산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리액션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켓 페네트레이션을 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그런 5가지 원칙인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도 아직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최근에 이거 뭐 제가 갑자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안 하다가 2000년에 책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스타트업이나 딴 거 쭉 하다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뒤지다 보니까 참 이 사람도 정말 희한한 사람이긴 한데 싸우기도 많이 철학 논쟁 많이 불러보는 그레디 부치가 최근에 올해 5월달에 자필로 해가지고 한 걸 블로그에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한번 봤더니 재밌어요 나름.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될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가편해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알케미스트 알케미스트 아시죠? 이 연금술사 거의 그 수준으로 혼자서 거의 다 했던 사람들이 뭐 크리에이터였는데 그 뒤에 매뉴얼 컴퓨터로 갔다가 펀치 카드를 쓰다가 굉장히 커다란 컴퓨팅 머신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다가 IBM 메인프레임에서 프로그래밍의 어떤 첫 번째 문을 열기 시작을 했고 그 뒤에 타임쉐어링으로 가면서 포트란이라든지 코볼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워터폴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법이 처음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복잡도라든지 미티컬 인먼스에서 시작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와 관련된 메소드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제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들에 접목되기 시작을 하면서 PC가 나오게 됐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오고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같은 것도 나오고 아이폰 같은 것도 쭉쭉 나오고 하면서 여기에서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가 등장을 했는데 그럼 그 다음 여기까지가 지금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은 아마도 지금은 이제 커버리티브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관련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좀 지나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겠죠. 이 소프트웨어가 이미 IBM 같은 경우에 왓슨을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지고 소프트뱅크의 페퍼에 라이센싱을 했고 MIT 매사추세츠에서는 버디 같은 로봇 시스템에도 왓슨을 라이센싱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구별가지 않는 녀석이거든요. 이런 종류를 만약에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얘네들과 한꺼번에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프린시플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 이런 그림을 또 그렸어요. 시스템 안에 굉장히 많은 포스가 단순히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물리학이라든지 에코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이 디벨롭 프로세스에 대해서 리스크와 스케일업, 그 다음에 포멀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해서 우리가 다시 접목을 할 건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는 우리에게 IDE가 필요하냐, 통합 개발 환경 같은 게 필요하냐,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프릭션을 없어지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리고 에저리티가 스케일업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굉장히 많은 좋은 프랙티스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어떤 것이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앞으로 아마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퀀텀 컴퓨팅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컴퓨팅 프로세스가 나왔을 때,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요즘 이제 뉴럴릿이라 그래가지고 뉴로몰픽 컴퓨팅으로 가게 되면서 신경학하고 비슷한 식의 접근 방식을 하는 컴퓨팅 기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얼릿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나오고 있죠. 이런 식의 접근, 완전히 다른 컴퓨터들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인공지능 컴퓨터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어댑티브, 좀 있으면 어댑티브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댑티브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진화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들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사실은 건축 같은 효율이나 이런 엔지니어링 쪽에서 왔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 참 역시 뭐 대가는 대가구나 이런 생각도 상상을 여러 가지 면에서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소프트웨어에 매몰되지 마세요. 소프트웨어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의 안에 갇힙니다. 세상 전체를 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지금은 에브리웨어에 들어가잖아요. IoT 시대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오토구라고 부르는 오프라인 서비스의 리미팅 팩터라든지, 하드웨어에 들어갔을 때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 농업에 들어갔다면 농업 자체에 대한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모두 연계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진정하게 앞으로 살아남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소프트웨어 쪽을 하시는 분들이 소프트웨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